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완배 기자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청하셨습니까? 실제로 라이브로는 못 봤고요. 예. 제가 이제 지금 방송을 하는 들으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어제고 제가 오늘 봤습니다. 오늘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주 색다른 경험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출 때는 미국 백악관 같고 기자들을 비출 때는 한국 청와대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 네. 일단 어떻게 흥미로운 장면이었는지 한번 오늘 소상히 이야기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은 한국의 지식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말씀 주셨듯이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건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 성함이 예. 맞죠? 예, 그분의 질문을 보고 제가 처음에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정확히는 조선 비즈라고 하죠? 네, 조선 비즈죠. 먼저 제가 좀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건 요게 경제의 속살 영역은 아니고 오늘 미디어 파트의 정상근 기자님 영역이긴 하죠. 예. 근데 제가 어지간하면 동료 패널 분들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끼리 나와바리가 어딨어요. 다 그냥. 그래도 이게 예전에 정호희 대표님께서 좀 불편해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근 기자님께서도 곧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정상근 기자님께서는 지금 매일 데일리 방송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예,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김프로하고 술을 마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정까지 아주 김프로하고 포금을 했는데 예. 저희가 포금을 하면서 너무 공감했던 말이 진짜 매일 방송하는 게 죽을 것 같지 않냐고 2시간 동안 그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만취를 했습니다. 정선태 교수님께서도 목요일이 되면 술을 찾으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근 기자님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매일 방송을 하다 보면 내가 김용민 PD님한테 잘못 속아서 이걸 괜히 시작했구나 하는 후회하는 날이 곧 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할 게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다른 분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날이 생겨요. 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노조 결성하자 그런 얘기는 안 하셨죠? 요건 비밀인데요. 그렇습니까?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예, 그냥 술만 마셨습니다. 술만. 네. 박정엽 기자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제가 참 이걸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분이 저보다 한참 후배인 것 같아요. 예. 10년 정도 후배인 것 같던데 제가 선배로서 박정엽 기자를 비웃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선배로서 정치 경제학 쪽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네티즌들이 찾아낸 과거 기사를 보니까 2005년에 연세대학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엽 기자는 대학 시절에는 소수 진보정당 운동을 하던 매우 진보적인 운동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잘 이해가 돼요. 특히 명문대 출신 운동권들이 왜 바뀌고 어떤 오류에 빠지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졸업을 할 때요. 정말로 진보에 낮은 곳에서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투쟁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잘 아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 내내 머리로는 입으로는 역사와 진보를 위한 헌신이 어떤 건지 공부를 하고 그걸 떠들고 다녔는데 막상 졸업을 할 때가 되니까요. 그래도 너무 가난하게 살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명문대 운동권 출신들이 찾는 도피처가 기자라는 직업입니다. 이게 거의 유일한 타협책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보적으로는 살고 싶은데 삼성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재벌 따까리는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노동 현장에 들어가거나 진보 정당을 운동을 하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삶은 또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그럴싸하게 진보적으로 보이면서 그래도 내가 경제적으로도 좀 그럴싸하고 있어 보이게 사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보면 제일 유력한 게 기자가 되는 겁니다. 이 기자가 되면 사회적으로도 좀 그럴싸해 보이고요. 왠지 내가 정의롭고 권력에 비판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식인의 느낌이 실제로 들거든요. 근데 길게 말씀드린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 경우는 기자가 된 이유는 비겁했던 겁니다. 그 비겁함을 타협하는데 가장 적절한 직업이 기자였던 거죠. 졸업을 할 때 적지 않은 제 동료들이 노동 현장으로 가고
시민단체로 가고 진보정당으로 가고 지역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김수민 평론가나 정호의 대표님 세대는 다르지만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소신을 굽히지 않고 비겁하지 않았던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가 믿는 바를 위해서 깨끗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반면에 저는 정말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르고 고른 직업이 기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박정엽 기자가 조선일보에 간 것도 이해합니다. 이게 언론고시라고 불리는 시험이 내가 가려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하필이면 동아일보를 갔냐고 물으시는데 저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대신 변명을 해주세요. 에이 그때만 해도 동아일보가 괜찮았으니까 가셨겠지 이렇게 대신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동아일보가 그때만 해도 괜찮아서 간 게 아니고요. 만약에 조선일보였으면 제가 안 갔겠느냐? 아닐 거예요. 저는 조선일보도 붙었으면 갔을 겁니다. 제가 동아일보를 간 건 동아일보에 빨리 합격했기 때문이죠.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권들이 종합일간지 기자가 되는 건 그 출발은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박정엽 기자와 사석에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비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더라고요. 뭐 제 방송을 안 듣겠지만요. 제가 이제부터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명문대 출신 운동권들이 사회에 나가서 극적으로 변절하는 모습을 보면 백발백중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발의 비겁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이걸 정치경제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90학번인데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초반만 해도 학생운동은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 이런 거에 상당히 경도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입학하자마자 선배들이 권해서 읽었던 책이 대부분 뭐 레닌의 러시아 혁명 뭐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운동권들 사이에서는 해학적인 군사자본주의의 대안을 사회주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혁명적 사회주의를 공부한 거의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입학하자마자 소련이 붕괴됐거든요. 독일이 통일되고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선배들이 야 우리에 대한은 혁명적 사회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겠습니까? 예. 동구권은 저기서 다 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형 우리 대한이 저렇게 망하는 거야? 뭐 제가 이렇게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소련을 모델로 삼았던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이 현저하게 쇠퇴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진영 일각에서는 이탈리아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사상이 크게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람시 사상은 복잡하고 길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너무 고도화되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변화시키는 방식이 과거처럼 망치들고 한 번에 짜잔 혁명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람시는 어떻게 말하냐면 진지를 구축하고 끈질기게 싸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람시는 지식인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운동은 노동자지 지식인 같은 먹물들은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이런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람시는 지식인으로서 진지를 구축하고 자본주의의 잘못된 점을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해야 사회가 변화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를 떠나서요. 명문대 출신 운동권들에게는 하나의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종래에는 양심적으로 사는 길이 졸업을 하면 노동운동을 하거나 시민단체에 가거나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길밖에 없었는데 그람시가 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기자가 돼도 되고 교수가 돼도 되고 지식인으로서 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화와 변혁의 중요한 임무다라고 퇴로를 열어준 거죠. 저도 그래서 실제로 기자를 처음 선택하면서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더 정의롭게 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람시가 이야기했던 대로 기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진지를 구축하고 끈질기게 싸워보겠다.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기자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선후배들이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사회로 진출을 합니다. 제가 그때 같이 다짐하고 헤어졌던 선후배들을 지금은 거의 안 만납니다. 이게 왜 안 만나냐면 그렇게 다짐하고 헤어진 선배들 중에 특히 선배들 중에요. 정말로 진지를 구축하고 끈질기게 싸우는 지식인이 거의 없어요. 예. 대부분이 자본주의에 종속된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이야기를 하면 심하게 변절한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인가 술 한 번 같이 선배들이랑 마시는데
이야기 소재가 룸사롱 어디가 어떻고 뭐 외제차가 어떻고 내가 요즘 변호사 하는데 뭐 돈을 쌍거리로 벌고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하하. 네, 그래서 제가 술 먹다가 술이 좀 취해서 진짜 좀 쪽팔린 줄 알자. 다들 왜 이러는 거냐. 이게 형들이 나한테 가르쳐줬던 그람시의 진지전이냐. 뭐 이렇게 한번 깽판을 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완배 저 새끼 또라이 됐다고 소문이 퍼져서 그다음부터는 동문 모임에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 이번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가 가끔 방송에서도 언급하는 제 존경하는 친구 정의당 김종철 비서실장하고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종철이하고 2012년에 다시 만났는데 제가 그때부터 종철이를 왜 그렇게 좋아했냐면 뭐 이종무 민중해소리 기획조정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제 동기들인데요. 제가 왜 이런 친구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냐면 그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철이를 다시 만났을 때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가르친 선배들이 전부 룸사롱 외제차 타령하고 자빠져 있는데 네가 그 자리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종철아 넌 어떻게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술을 쭉 마시다가 좀 취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힘들지 힘든데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지 뭐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길게 드렸냐면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에서는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토대는 경제 시스템을 뜻합니다. 상부구조는 정치 시스템을 뜻해요. 그러니까 토대와 상부구조, 경제와 정치 시스템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은 토대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그 경제 시스템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치 시스템이 따라서 변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봉건제도라는 정치 시스템은 봉건 영주를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 위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봉건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따라서 정치 시스템도 바뀌죠. 뭐 1인 1표, 민주주의 이런 정치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요.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의식은 우리의 정신, 상부구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그 조건이 이제 토대 같은 거죠. 그러면 나의 정신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묻는다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 토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현실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정신이 지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회적인 의식은 내 정신, 상부구조는 사회적인 존재 조건에 의해서 내가 사는 환경, 토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보면요. 그람시가 주장한 지식인의 진지전은 그 투쟁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제가 기자를 선택한 건 비겁함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그람시의 가르침처럼 사회의 지식인이 돼서 끈질기게 진지를 구축하고 투쟁해야지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됐어요. 이때부터 지식인들은 정말로 어려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그럴싸해져 버리거든요. 월급도 꽤 받거든요. 그리고 기자가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토대가요. 내 삶의 존재 조건이 굉장히 자본주의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 삶의 존재 조건은 내 정신을 규정해요. 토대에 의해서 정신이 규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으로서 기자나 교수나 이런 그럴싸한 직업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더 그럴싸하게 살고 싶다는 쪽으로 경도가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의식은 존재 조건에 의해서 규정이 되니까요. 그 말은 우리가 처음에 졸업을 하면서 그람시가 말한 지식인의 삶을 택한 건 비겁한 중립지대를 선택한 거였지만 일단 그 삶을 시작하면 보수적이고 비겁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저를 가르쳤던 대부분 선배들이 변호사 되고 교수 되고 하니까 맨날 룸사롱 외제차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너무 쉽게 변해버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진보적 지식인으로 사는 건 그래서 의식이 존재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 그 인간의 본성을 깨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철이가 이야기했던 대로 정신력으로 버텨야 됩니다. 그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조금만 흐트러져도 자본주의적인
물질적 유혹에 사람이 금방 넘어갑니다. 특히 이게 명문대 출신 운동권들에게 심하게 나타나죠. 명문대 출신 운동권들은 지식인이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 빨리 접근을 해요. 명문대를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존재 조건이 자본주의적으로 너무 빨리 변해버립니다. 이때 정신을 꽉 잡고 버티지 못하면은요, 진짜 빠른 속도로 붕괴가 됩니다. 나중에 이상한 또라이가 돼버리죠. 저는 박정엽 기자가 연세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을 했을 때 진보적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적당히 타협을 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됐을 것 같아요. 와, 그런데 가보니까요. 조선일보 기자가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한번 뜨면 웬만한 기업 사장은 다 나를 만나줘요. 조선비즈가 그렇거든요. 기자님, 우리나라 최고 일간지 기자님 칭송해 줍니다. 명문대 출신이니까 조선일보에 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자본 권력과 빨리 유착이 되면 그 존재 조건에 의해서 의식이 바로 보수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인으로 산다는 건 비록 비겁함으로 시작했을지라도요. 적어도 내가 지식인이라면 내 모든 것을 걸고 올바른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맹세를 해야 된다. 이런 맹세가 없으면 지식인이라는 직군은 너무 변절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은 해골이 빠개져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깡과 의지가 있어야 그 직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회가 지식인들에게 힘든 노동을 면제해주고요.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연구하면서 사는 기회를 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지식인들에게 그람시가 이야기를 했던 대로 지식인으로서 진지를 구축하고 끈질기게 싸워달라는 사회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펜대를 굴리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뛰어나서 펜대를 굴리고 사는 지식인이 된 게 아니고요. 사회가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그 분야의 책 읽고 글 쓰고 연구하는 데 소질이 있어 보이니 우리 대신 정의를 위해서 끈질기게 싸워주세요 라는 책무를 민중들이 지식인들에게 지워준 겁니다. 그러면 지식인은 특히 명문대를 나와서 빨리 사회에 좋은 곳에 진출한 지식인들은 매일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교수가 됐고 종합일간지 기자가 됐고 공영방송 기자가 됐고 사회에서 그럴싸한 대접을 받아도요. 그건 다 우리 민중들이 나에게 그럴 권리를 위임해 준 것이고 그래서 내 책무는 늘 정의로운 지식인으로서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는 다짐을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삽시간에 내가 처한 존재 조건에 의해서 변절해버립니다. 뭐 주절주절 이야기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건 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정엽 기자가 이 방송을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분이 한때 대학 때 매우 진보적이었던 운동권이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진보적인 운동권, 특히 명문대 출신 운동권들이 왜 이렇게 빨리 변절하는지에 대한 여러 소회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정신적으로 강인해지고 지식인으로서 민중들이 위임해준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새삼 들어서 오늘은 이 진보적 지식인의 무거운 책무 여기에 관한 제 짧은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그럼 박정엽 기자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제가 사실은 이야기를 오늘 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여서 지웠는데 예. 제가 한 2달 전쯤에 조선일보의 기자로부터 굉장히 장문의 메일을 받았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예. 장문의 메일 속에서 조선일보를 개혁하고 한국의 언론을 개혁할 미디어 기자들의 연대체 같은 것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긴 길을 읽어보면 고뇌가 정말로 뜨겁게 느꼈습니다. 조선일보라는 보수 매체에서 들어가서 살면서 그 양심의 짓눌림을 겪어나가면서 그래도 정의롭게 살기 위한 투쟁의 방식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연조가 상당히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투쟁을 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첫째로 박정엽 기자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정의로움을 위한 정신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아무리 안 알아줘도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그 조선일보 기자가 연대체를 만들고 투쟁을 계획하는 것처럼 뭐라도 싸워야 돼요. 뭐라도요.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 의미 없는 투쟁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어떤 투쟁은 티도 안 나고 인정도 못 받고 아무 사람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그래도 조선일보를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은 것부터 투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포기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지식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투쟁도 자꾸 인정받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박정엽 기자에게 권하기로는 뭐든지 시작하십시오. 뭐든지. 어떤 투쟁이라도 조선일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의미 없는 투쟁이란 건 없습니다.
그게 누적되다 보면 사회가 바뀌고 조선일보가 바뀌고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잘 않지만 네. 어쨌든 그런 권유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예. 이완배 기자님 하나 더 질문하자면은 왜 박정엽 기자는 문바 탓을 했을까요? 그건 뭐 완전히 현저하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프란스 두발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공감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 자꾸 결여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곳에 살고 그러면서 좋은 환경에서 자기 정신을 계속 규정받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내 기사가 비판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다. 그러면 왜 비판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생각인데 왜 나를 비판하지 하고 신경질을 내는 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참. 아유, 이제 뭐 사실 비판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이거를 또 건강하게 수용하는 것도 말처럼 또 쉬운 것도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남을 비판하는 게 어떤 직업이라면은 그런 비판을 듣는 것도 또한 직업의 한 일환이고. 근데 뭐 이게 비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신 지지자들한테 입 닥치라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리고 그 글 자체를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그룹핑을 하는 거. 이런 행위는 과연 정당한가 하는 또 의문도 가져야 할 텐데. 네, 그분이 다음 날에 이제 기사를 쓰셨던데 그날인가요? 기사를 다시 쓰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이 얘기를 하는 게 매우 올바른 문제 제기라고 믿는다 이제 뭐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 예, 참 네. 뭐 갈 길이 먼 분이군요. 네. 참, 네. 그래요. 아, 참. 하여간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완배 기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뵐 텐데 출연자 노조 결성은 적극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비밀리에 하고 있던 일들을 조금 더 은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